특례 보금자리론을 꼭 사용을 해야 되나? 네, 안녕하십니까. 밥소장입니다. 오늘 해야 될 이야기는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특례 보금자리론 이야기하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또 다른 대출이 있죠. 안심 전환 대출인데, 안심 전환 대출이 사실 성공을 거두지 못했어요.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는 뜻은 예산은 25조나 있었는데 실제로는 9조 원 정도 소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이 이 대출에 대해서 받기 싫어서 안 했는 거냐?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작년 말에 부담대 금리가 거의 8%대 올라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때 지레 겁도 먹기도 했고, 그래서 많이들 신청을 하셨는데, 그런데 너무 문턱이 높았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눠드리고, 그리고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안심전환대출을 도전을 하셨어요. 제가 이 방송을 찍고 난 다음에 부모님께서 우리도 대출이 되지 않을까 하셨고, 또 저희 누님께서도 이 대출을 도전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 가족 중에서 저를 제외한 저희 누님과 저희 부모님 두 분이 이제 신청을 한번 도전을 해보셨어요.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기존 대출이 1금융권이었으면 조금 더 쉽게 대출을 진행하실 수 있었을 텐데, 단위농협이다 보니까 직접 주택금융공사에 신청을 하시게 된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날거 그대로죠. 그래서 11월 11일 날 신청을 하셨어요. 11월 11일 날 신청을 하셔서 문자를 받으셨고, 또 이 문자를 통해서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대기 번호가 많이 있다, 전 천천히 될 것이다 라고 또 문자도 왔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부모님께서 나이가 좀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제출 서류 자체도 상당히 많았고요. 특히 이 안심전환 대출 자체가 나의 대출에 대한, 나의 소득에 대한 부분만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도 다 탈탈 털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도 은퇴하신 지 오래됐지만 또다시 자격에 대한 부분들, 사실증명원, 재산이 있다 없다, 소득이 있다 없다, 이걸 다 냈어야 했고요. 또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소득에 대한 부분이 없지는 않아 있었어요. 임대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셨지만, 그쪽 심사위원이 저희가 봤을 때는 소득이 너무 높지 않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지만, 또 은행에서는 소득이 이걸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도 보더라고요. 그래서 소득이 이게 조금 좀 낮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부모님이 또 고령이시다 보니까 이걸 저희가 30년을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좀 이제 안 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담당자가 한 2명 정도가 바뀌어가면서까지도 계속 전화를 받으셨고요. 계속 힘들게 하면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부모님도 조금 마음이 상하시죠. 그런데 담당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이거 안 되니까 이거 서류 제출하신 거 폐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있어 봐라, 좀 놔둬봐라, 좀 일주일이라도 더 지켜보자 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근거 없이 기다리기만을 좀 하다 보니까 지칠 법도 한데, 그거 말고 이거를 따로 대출이 지금 안 바뀌어 있는 건 아니었었거든요. 단위농협에서 한 2억 한 2천 정도의 대출을 갖고 계셨는데, 이거를 안심전환 대출로 바꾸려다 보니까 중간에 또 대출 금액이 그 정도 안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또다시 줄이고 해가지고 이렇게 1억 9,500 정도? 1억 9,400에 성공을 하신 거예요. 대출 심사가 완료됐다 라고 해서 연 4%로 해서 30년 거치로 해가지고 받으셨어요.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이었으면 오히려 더 못하는 상황에 더 가까워요. 왜냐면 11월 11일 날 신청을 했는데 이 문자가 온 게 12월 14일이에요. 에이, 말이 됩니까? 12월 14일 날 최종적으로 이 심사가 성공이 된 거예요. 물론 국가에서 주는 그런 대출이기 때문에 좀 더 꼼꼼히 보고 상세히 보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문턱을 높여 놓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좀 만들어 놓은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심전환 대출 같은 경우는 성공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였다 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흥행 실패 안심전환 대출은 9조 원 정도, 9.5조 원 정도의 신청 마감을 했다. 25조를 준비했는데 말이죠. 그리고 이때가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마음이 좀 힘들 때였어요. 왜냐면은 주담대가 막 8%로 올라간다, 내년엔 10%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었던 때라서 실제로는 금리를 3.8%나 이 정도 쓰시던 분들조차도 안심전환대출로 빨리 갈아타야 돼, 이거 한 달밖에 안 줘 라고 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걸 다 도전을
도전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주택금액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안 돼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그래도 지방에 있는 대부분의 아파트들, 또 국민평형대라면 6억 미만의 아파트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그런 도전들을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38% 정도밖에 못했다. 사실 저희도 신청을 할 때는 대기가 되게 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담당자랑 언제든 통화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좀 흥행 실패한 거는 사실이고, 그래서 그때부터 작년 말부터 계속 뉴스에 나왔던 것이 사실 이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거예요. 이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소득도 안 본다, 그리고 부업까지 해줄 것이다 라고 했고, 그게 안심전환대출을 좀 전환해주는 그런 대출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되게 많이 기대를 했었던 것도 사실이고,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4%대 거의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대대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많이들 기다렸고, 그게 제가 촬영 기준으로선 어제 발표를 했죠. 그래서 4%대 특례 보금자리론이 생애 최초는 LTV 80%까지도 해주겠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여기서 뒤에 자세하게 알아보겠지만 5억까지도 되겠다 라는 얘기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들도 있고 뭐 희망적인 얘기들도 있었는데, 요게 딱 나오고 나니까 5억까지도 빌릴 수는 있지만 거의 5%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월 241만 원씩을 내야지만이 모기지론 30년짜리를 쓸 수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과연 이게 특례 보금자리론이 맞냐? 이게 왜냐면 이게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 치고는 금리가 너무 높다. 이게 241만 원을 하려면 5%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꼭 굳이 해야 되냐? 왜냐면 작년 말에 8%를 넘보던 주담대가 오늘 뉴스에서는 금리 5%대까지 내렸다 하고요. 제 주변에서도 지금 5%를 넘는 주담대를 내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작년 말에 3.8%대를 내시던 분들도 지금 좀 유예가 되는 분위기다 라고 얘기를 하더니 5%대는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특례 보금자리론이 지금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금리가 높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1월 30일부터 특례 보금자리론을 접수받습니다 라고 하면서 대대적으로 주거 안정망을 확충하겠다 라고 하면서 1년 동안 한시 운영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요게 기존의 보금자리론, 그리고 일반 안심전환대출, 그리고 적격대출을 통합해버렸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지금 요 돈 전체 다 하고, 그리고는 나머지는 디딤돌 대출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것들을 적격대출 하겠다, 안심전환대출 하겠다, 보금자리론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 이걸로 한꺼번에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돼 있고요. 요 대상 자체는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차주인 경우고, 소득은 제한하지 않겠다. 그리고 최대 5억 원, 그리고 LTV랑 DTI 한도 내에서는 하겠다. 다만 이제 DSR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거는 좋은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시중 주담대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보도자료를 준비할 시점과 그리고 발표할 시점에 조금 괴리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이걸 준비할 때만 해도 주담대가 거의 뭐 7, 8% 올라갈 거라고 예상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일단 1월 말부터는 적용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올해 특례 보금자리론의 공급 규모는 거의 40조 가까이 되죠. 그리고 디딤돌이 한 4.4조 정도 되니까 거의 10배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정부의 대출은 다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합쳐버리겠다라는 그러한 느낌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겠지만 9억 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다. 그리고 소득 제한 자체가 없다.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뭐 6천만 원 어떻게 해주고 7천만 원 어떻게 해주고 다 필요 없다. 고액도 다 그냥 소득 제한 없이 다 하셔라 라고 하는 부분이고, 우대금리가 더해져요. 최대 0.9%까지도 더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뒤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 용도 같은 경우는 구입이나 상환, 그리고 보존 용도 이런 것들이 다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서도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이런 거 설명을 드렸었는데, 요거는 임차 보증금 반환 용도로도 가능은 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무주택수 같은 경우는 당연히 무주택자들을 이제 위한 거기도 하지만, 지금 요거는 1주택자, 그래서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 이내라고 하고요. 그리고 LTV는 70%라고 하지만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80% 뭐 이런 내용들은 되게 뭐 많이 좋죠. 그리고
DTI 같은 경우는 최대 60% 내에서 대출이 되는데, 자, 이제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50% 내에서 대출이 된다는 얘기고요. 자, 요렇게 표로 보시면은 LTV랑 DTI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거를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실제로 이게 기준이 된다 일 뿐이지 상담을 받다 보면 정말 자꾸 내 조건이 안 좋아져요. 이게 정부가 이렇게 기준을 정해 놓으면 좀 더 해주려고 노력을 한다거나 뭐 더 해주지 못할지언정 웬만하면 이걸 지켜줘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계속 평가를 받다 보면 이게 줄어요. 그래서 참 이게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만기 같은 경우도 30년, 40년, 50년 되는데, 이 50년 같은 경우는 30세 이하 신혼부부 정도만 가능하고요. 대부분 이제 30년을 많이 선택할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그 대출 금리가 다 달라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대출 금리가 시작 자체가 4.65%예요. 4.65%도 주택이 6억 미만이면서 부부의 소득의 합산이 1억이 미만인 경우에만 우대형으로 4.65%를 주는 거고요. 이게 보통 30년 정도를 기준으로 많이 삼는데, 30년 정도까지 올라가면 4.85%의 이자를 내야 됩니다. 거의 5%나 거의 버금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형 같은 경우는 주택 6억 이상이랑 이거나 아니면 부부 소득이 1억 이상인 경우에 30년 기준일 때 4.95, 거의 그냥 5%입니다. 5%이고, 자, 여기서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것들은 저소득 청년들이 우대금리를 신설했다. 이게 이제 10bp가 이제 0.1% 정도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밑에 이게 합산을 해서도 중복을 적용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소득 청년이면 10bp, 그러니까 0.1% 하락을 해주고, 그리고 사회적 배려층, 신혼가구, 미분양 주택일 경우에는 이런데, 이 부분이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미분양 주택을 내가 들어가는 게 내 조건이 아니라 주택의 대상이 미분양 주택,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아무도 아파트를 사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국가가 막 보전해 준다는 얘기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가 또 한편으로 그걸 도와주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0.2%를 할인을 해주겠다라는 얘기가 되고, 여기서의 최대 0.8%까지 내려가게 해준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요게 그렇게 돼서 좀 많이 내리게 되면 0.9까지도 내려가요. 그래서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4.65인 금리가 3.75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걸 3.75에서 4.0%라고 얘기를 하니까 안심전환대출에 비해서 더 낮은 금리가 적용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 실질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적용받을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좀 한계가 많이 보이는 그런 정책인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봐야 될 거는 중도상환 수수료는 안심전환대출하고 마찬가지로 면제입니다. 이게 다른 대출 어떤 대출에서 이게 특례보증 보금자리론으로 가는 경우에도 요게 상환 수수료가 없고, 또 특례보금자리론을 하다가 또 다른 대출로 갈아타게 되는 경우에도 요때도 상환 수수료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이제는 우리나라가 주택으로 재테크하는 날은 없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자꾸 금리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냥 1주택자로 살아라 라는 얘기는 알겠어요. 그런데 젊은 부분들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투자를 할 수 있을 땐 투자를 하는 그런 계획들도 가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대출 기간 동안, 여기가 붉은색이에요. 대출 기간 내도록 1주택 유지 조건이 엄격히 적용됩니다. 심지어 이거를 6개월마다 계속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서 2주택 이상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이거는 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는 6개월 안에는 무조건 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따르고요. 그때 기한 이익 상실 처리라는 얘기가 정확하게 말하면 바로 갚아야 돼요. 바로 다 이제 대출을 다 상환해 버리겠다. 물론 이제 대출 상환금이 없으니까 대출을 받는 건데 어떻게 상환하겠냐 모르겠어요. 이걸로 경매를 넘겨버릴지 어떻게 할진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을 하겠다. 뭐 물론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요렇게 되면은 일반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시면서 보금자리론 같은 혜택은 못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뭐 보금자리론 많이들 생각 안 하셨죠. 왜냐면 엄청나게 저금리인데다가 카카오라든가 이런 데서 주택담보대출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별로 그 당시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같이 고금리가 되게 높아질 때는 이런 정책자금을 이용한 그런 대출을 많이 손꼽아 기다리셨죠.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오늘 알아본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가 지금 많이 기다리신 거에 비해서 금리가 너무 높게 나와서 실망을 하셨다는 게 제일 큰 문제고요.
그리고 지금 주담대 자체가 5%대로 떨어졌지만 실제로는 더 떨어질 수 있는 여지도 없잖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기준금리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신중한 편이고, 우리나라 한국 기준금리 같은 경우도 4%대까지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항선이 많이 생겨 있잖아요. 그래서 0.25%를 더 올릴 것이냐 아니면 지금 여기서 좀 멈출 것이냐 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일단은 정부가 은행들을 많이 압박하고 있고, 주담대 자체가 지금 시중은행들이 5%대에서 조금 더 내려가게 되는 그런 게 된다면, 어쨌든 간에 지금 보여주는 이러한 형태에서는 특례 보금자리론을 꼭 사용을 해야 되나 라는 고민들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오늘은 이렇게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안심전환 대출도 실패를 했는데 과연 특례 보금자리는 성공할 것인가? 저는 성공 못할 것 같은데 아무튼 자, 이렇게 도움이 되셨다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밥소장의 부자연구소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